원가 방식. 원가 방식은 이제 비용성에 착안한 방식이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투입된 비용에 착안해서 평가를 해간다. 그래서 원가 방식을 비용 접근법이라고도 합니다. 비용에 착안해서 평가를 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비용 접근법이라고도 하고, 이 원가 방식에서 먼저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임대료가 아니고. 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는 원가 방식이야. 비교 방식이나 수입 방식이 아니고,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하고, 이 원가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적산가액 또는 복선가액이라고도 합니다. 뭐 종교는 복선가액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지금 그냥 간편규칙의 적산가액으로 규정해 있으니까 간편규칙에 규정된 용어를 알아야 되지. 원가법에서 산출되는 가격을 적산가액 또는 복선가액이라고. 어떻게 적산가액을 구하는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는데요. 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감가액을 빼냈죠. 감가액을 뺀다. 이 과정을 감가수정이라 한다. 감가수정. 그럼 이제 간편규칙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겠죠. 이 규칙에 규정된 정의 자체가 바로 시험 지문이다 생각하시고요. 간편규칙에 규정된 정의는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원가법이란 간편규칙을 보면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금을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어. 그지? 이렇게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법. 이걸 원가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원가법이 이런 원리에 따라서 가격을 평가하는 거죠. 지금 A라는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하는데 이 건물이 2012년 6월에 준공을 한 물건이에요. 2012년 6월에 준공된 건물인데 지금 2022년 6월 시점에서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평가하고자 해. 그럼 이 건물은 지금 준공후 몇 년이 경과해서 10년이 경과를 했어요. 이미 그지? 준공후 10년이 경과했고 건물은 내용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한 동안에 가치가 많이 하락해서 소모가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즉 강가가 생겨 있다 이 말이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하락하고 소모가 발생하는 물건을 통틀어 상각자산이라 한다 그랬는데 이 상각자산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원가법이죠.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건물, 기계, 건설기계라든가 선박이나 항공기 전부 이 소모가 생기는 상각자산이죠. 이 상각자산을 평가하는 게 원가법입니다. 건물의 평가법이 원가법이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지? 자, 요 2012년 6월은 이 건물을 준공한 시점이죠. 그지? 준공한 때, 이 건물을 신축한 때, 이때를 준공 시점 또는 뭐 다른 말로 신축 시점 또는 건축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격을 평가하는 시점, 가격을 결정하는 시점이 2022년 6월이죠.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기준 시점이다. 그지? 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을,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에, 자, 준공 시점이 아니고 무슨 시점? 기준 시점에 이 대상 물건을 똑같이 다시 한번 재생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 다시 한번 재생산한다. 또는 신축해 본다. 또는 재조달해 본다. 같은 말이야. 건물을 이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에 똑같이 다시 한번 신축한다고 가정을 해보니까 이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겠죠. 재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또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재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뭐 비용이나 원가가 같은 말이니까 재조달 원가 또는 재조달 비용, 신축 비용이 얼마 하는 게 나오겠죠. 자, 건물을 똑같이 다시 신축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이 신축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5억이 투입되고 가정해봐요. 이 B라는 건물 한 개를 생산하는데 5억이 투입됐다. 그 얘기는 이 B 건물의 가격이 5억이다.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왜냐? 이 원가법은 투입된 생산 비용, 생산 원가만큼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성에 입각한 방식이라 그렇지. 그래서 이 건물을 생산하는데 생산 비용이 5억이 투입되다면 최소한 이 건물 가격도 5억으로 평가하자. 이게 원가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B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총 5억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 B 건물의 가격이 5억이다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이 B는 A를 똑같이 재생산한 물건이 B 아닙니까? 그지? 그럼 B 가격이 5억이니까 A를 똑같이 생산한 게 B니까 B 가격이 5억이라면 A 가격도 5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죠. A 가격은 5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가의 원리를 아셔야 돼. 자, 좀 전에 요 B는 A를 똑같이 재생산하는 거죠. 근데 언제 시점에 생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기준 시점에 생산을 한단 말이야. 준공 시점이 아니고
시간을 지금 10년 전에 이 신축된 건물인데, 그지?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건물을 생산할 수는 없잖아. 타임머신이 아니니까, 그지? 10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갔다 와라, 그러면. 그 10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물건을 준공 당시에, 지금 10년 전에 준공 당시에, 10년 전에 준공한 물건이다. 근데 지금 가격을 평가는 요 기준 시점에서 다시 생산하고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B는 지금 기준 시점에 생산한 물건이니까 2022년도에 신축한 물건이죠. B는 신축 건물이다 말이야. 신축 건물. 근데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A 건물은 이미 10년이 경과된 중고 건물이잖아. 그제? 그렇죠? 근데 지금 신축한 신축 건물하고 10년 경과한 중고 건물 가격이 같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10년 지난 중고 건물 가격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지? 이 10년 지난 중고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하잖아. 이 중고 건물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 거냐? 이 10년 지난 중고 건물을 기준 시점에 무슨 시점? 기준 시점에 다시 생산을 한다고, 다시 신축한다고 가정을 했어. 기준 시점에 준공 당시가 아니고 기준 시점에 다시 생산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이 신축하는데 소요된 총 비용이 5억이 투입되었다는 거지. 그 5억에서 이 10년이 지난 중고 건물이 10년이 경과한 동안에 발생한 감가액을 다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건물에서 만약에 1년에 1,000만원씩 감가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매년 1,000만원씩 감가가 발생했으면 10년 동안 10년이 경과한 동안에 발생한 누계액이 얼마가 돼? 이 매년 감가액 1,000만원에 경과연수 10년을 곱하면 누계액이 1억하고 계산돼 나왔죠? 이 감가액 1억을 공제하니까 10년 지난 중고물의 가격이 4억하고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산정해낼 때 자, 투입된 생산 원가를 고려하여 원가를 고려해서 가격을 평가한다. 그래서 원가법. 이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적상가액 또는 복선가액이라는데, 이 적상이란 말이 뭡니까? 쌓을 적자 계산을 산자니까 이 건물 한 개를 생산돼 소요된 모든 비용을 쌓아서 계산해서 산정한 가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상가액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럼 원가법으로 적상가액을 산정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 첫째는 이 건물을 기준 시점에 다시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총 얼마냐, 요 제조동가가 계산돼 나와야 되겠죠. 요 제조동가가 계산됐으면 이제 이 10년이 지난 중고 건물이 10년이 경과한 동안에 발생한 총 감가액, 감가 누계액이 얼마인가, 요게 있어야 이제 가격을 산정해낼 수 있죠. 그죠? 자, 먼저 제조동가. 제조동가는 개념부터 알자. 제조동가는 재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또는 신축에 소요되는 총 비용, 그 말입니다. 근데 언제 시점에 신축을 한다고? 기존 시점,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를 뭐 준공 시점이니 신축 시점이니 건축 시점이니 뭐 또 현재 시점이니 다른 용어로 바꾸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는 동의어가 없다. 그러니까 제조원가란 기준 시점에 대상 물건을 똑같이 신축하는 데 소요된 총 비용, 그걸 제조원가란다 이 말이야. 언제 시점에 신축한다고요?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 대상 물건을 똑같이 재생산하는 데 소요된 총 비용을 제조원가라 하는데, 이 제조단 원가에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복조 원가와 대치 원가 두 가지가 있고, 복조 원가를 복제 원가라고도 하고 또 대치 원가를 대체 원가라고도 하는데, 이제 복조 원가는 이 10년 지난 건물을 지금 기준 시점에 다시 신축을 할 때 10년 전 그 준공 당시에 사용했던 건축 공법이나 건축 자재를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고요. 건물의 모양이나 구조나 인테리어를 똑같이 그냥 건물 한 개를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하는 데 소요되는 초원가, 그게 이제 복조원가야. 그러니까 복조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물, 물리적으로 동일한 건물을 짓는데 소요된 초원가, 이게 이제 복조원가입니다. 복조원가가 물리적 측면에 상한 원가가 되죠. 그럼 대치원가는 뭐냐? 이 10년 지난 중고 건물을 지금 기준 시점에 다시 신축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10년이 경과한 동안에 준공 당시에 사용했던 건축 공법이나 건축 자재가 변화가 되고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최신의 건축 공법이나 최신의 자재로 대체를 해서 동일한 효용을 갖는 건물을 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효용적으로 동일한 건물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총비용, 그걸 바로 대치원가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만족감을 갖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총비용이 대치원가, 물리적으로 건물 한 개를 복제하는데 소요된 총비용을 복조 원가라고 하는 거죠. 자, 건물을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은 건축 공법이나 건축 자재가 변화가 된 게 없죠. 그래서 신축 건물은 복조 원가를 정한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미 준공 후 10년이나 20년이 경과된 이 중고 건물 같은 경우는 준공 당시에 사용했던 건축 공법이나 건축 자재가 변화가 되고 없겠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최신의 건축 공법이나 최신의 자재로 대체를 해서 동일한 효용을 갖는 건물을 건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중고 건물에는 복조 원가가 아니고 대치 원가가 더 바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 특히 기억해야 될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자, 복조 원가가 아니고 대치 원가를 정해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경우는 강가 요인을 하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강가는 시간경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강가도 있고 건물 자체 내부에 성능 저하나 능률 저하로 나타나는 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기능적 강가도 있고 또 건물 내부가 아니고 외부 요인, 이 건물 외부적인 요인에서 어울리지 않아서 이 외부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 이런 데 어울리지 않아서 외부 요인에 어울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제적 강가도 있죠. 그래서 강가는 물리적 강가, 기능적 강가, 경제적 강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대치 원가를 중에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때는 기능적 강가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강가를 고려하게 되면 이중으로 강가를 체결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 강가는 고려해야 한다. 물리적이나 경제적 강가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지. 물리적 강가나 경제적 강가는 고려를 하지만 기능적 강가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지금 이 건물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건물이라고 가정해볼까요? 근데 이 건물 내부에 준공 당시에 화장실을 10칸을 넣었어요. 이 건물 전체에. 근데 지금은 화장실을 6칸밖에 사용을 안 해요. 응? 근데 복조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물을 짓는 거니까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 당시에 화장실을 10칸을 넣었으니까 지금 다시 신축할 때도 10칸을 똑같이 넣는 거야.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대치원가는 그게 아니고 동일한 만족감을 갖는 건물을 건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 준공 당시에는 화장실을 10칸 넣었지만 지금은 6칸밖에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사용 안 하는 4칸 때문에 이거는 강가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과잉 설비가 나타나서 그지?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미관을 해주고 하니까 이 4칸을 없애버리고 사용하는 6칸만 화장실을 넣어도 건물의 효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죠.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지어봐라. 지어. 그래서 이제 이 대치원가에는 사용 안 하는 화장실 4칸을 없애버리고 6칸만 넣는 거예요. 그럼 이 대치원가를 중요한 건물에는 건물 자체 내부에 이 성능 저하나 능률 저하, 기능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강가 요인이 제거되고 없잖아. 즉 기능적 강가 요인 자체가 없어. 근데 그 건물에서 기능적 강가가 얼마 발생했다고 강가액을 계산하면 이중으로 강가를 체납한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능적 강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니 뭐 이유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 대치 원가를 정할 때는 무슨 강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기능적 강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뭐 왜 고려하지 않는지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결론을 기하라 이 말이야. 아니 대치 원가를 정할 때는 기능적 강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지금 이 B라는 건물 하나를 재생산하는데 즉 신축하는데 총 5억이라는 비용이 투입됐잖아요. 그지? 근데 이 5억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계산된 거냐 말이야. 자, 이 건물 하나를 짓는데 소요되는 원가, 건물의 재조달 원가,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 비용에 통상의 부대 비용을 가산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 비용에 부대적으로 들어간 비용까지를 전부 합친 게 건물 하나를 지었는데 소요된 총 비용이다 그런 뜻이죠. 그지? 자, 이 건설 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건설 비용이 건축비죠, 건축비. 그지? 그러니까 건물을 직접 공사하는 직접 공사 비용하고 또 공사 현장에서 투입되는 현장 경비라는 게 있죠. 그 현장 경비를 간접 공사비라고 합니다. 이 건설 비용은 이제 직접 공사비나 간접 공사비를 건설 비용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려면 부대적으로 들어간 비용도 상당히 많아. 뭐 설계비라든가 감독비, 감리비, 또 그 돈 빌리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줘야 되겠고 건물 완성되면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비도 들어가겠고 또 등기하기 전에 뭐부터 세금부터 내야죠. 취득세부터. 그지? 이제 세금도 나가겠고 하죠. 이런 비용이 전부 부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비하고 부대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전부 합친 게 건물 한 개를 짓는데 소요된 총가다. 그래서 건물의 재정가는 이렇게 표준적 건설 비용에 통상의 부대 비용을 가산한 값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제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우리 건물을 내가 직접 그죠? 내 건물을 내가 직접 자가로 건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가로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건물의 소유자가 건설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 자기가 짓는 소유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조원가를 구할 때는 소유자가 직접 자가로 건물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자가 건설을 기준으로 제조원가를 구하는 게 아니고 도급을 주고 건물을 짓는다는 걸 가정해서 제조원가를 구해요. 그래서 제조원가는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자가 건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 건설업자에게 우리 건물 좀 지어주세요 하고 도급을 줬잖아요. 도급을 줬는데 그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일당을 주지 않는다. 공사 안 해주겠지. 내가 내 건물을 자가로 건축한다면 내가 내 건물 지을 때 나한테 일당 주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가 건설하면 일당한 게 필요가 없어. 근데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비에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일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 수급인의 이윤, 이걸 이제 개발업자에게 지급할,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일당을 수급인의 이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급인의 이윤이 반드시 건설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조원가는 자가 건설을 하더라도 뭘 기준으로?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이 제조원가에는 반드시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요거 기억해 놓고요. 이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는 이제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구하는 직접법도 있고, 또 대상 아니라 사례부동산에서 간접적으로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간접법도 있고 한데, 뭐 직접법, 간접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제조달 원가를 구해내는 직접법에 네 가지 방법이 있죠, 그지? 제목이라도 한번 봐둬요. 총가격 적산법, 부분별 단가 적용법, 그리고 변동률 적용법, 단위 비교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맨 위에 있는 이제 총가격 적산법이 모든 가격을 전부 합산해서 제도를 걸 구해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죠. 정확도는 총가격 적산법이 가장 높고, 이게 아래로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져요. 또 이제 단위 비교법이 정확도는 가장 낮다는 뜻입니다. 정확도는 가장 떨어지죠. 근데 이제 단위 비교법은 제곱미터나 세곱미터 단위로 제조원가를 구해내는 건데, 즉 건축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럼 100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단가가 100만원 투입되었으면 1000제곱미터 곱하기 100만원 해버리면 10억하고 바로 금액이 계산되죠. 이렇게 건축 면적의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해서 바로 간단하게 제조원가를 구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가장 떨어지더라도 단위 비교법이 가장 간편하게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단위 비교법이다. 이걸 한 개 참고로 알아둡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위 비교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고, 자, 제조도 원가를 이제 건축비에다가 부대 비용을 합쳐보니까 5억 하는 게 계산됐잖아, 그지? 그럼 이 제조 원가가 5억 계산되면 이제는 이 10년 지난 중고 건물이 10년이 긴간 동안에 발생한 강가액이 총 얼마인가? 요 강가 누계액을 계산해 가지고 제조원가에서 강가액을 공제를 해야만 가격이 산정되는 거다, 그지? 이 제조도 원가에서 강가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강가 수정이라 했잖아요, 그지? 근데 요거는 이 강가 수정하고 비슷한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강가 상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원가 왕시에서는 강가 수정하고 강가 상각이 어떻게 다르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만 원가법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갔느냐? 지금 이미 182페이지 테마 68번으로 갔습니다. 테마 68번에 강가 수정 방법. 거기에 이제 중간에 보면 강가 수정하고 강가 상각을 비교한 톱표 있죠. 그거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강가 수정은 어디 감정평가의 원가 방식에서 나온 용어잖아, 그지? 원가법에서 제조원가에서 강가를 공개하는 과정을 강가 수정을 한다 그랬거든, 그지? 근데 강가 상각은 뭐냐? 이 강가 분필한 개 깨먹을 뻔했네. 오, 순발력. 이 한 개 깨먹으면 이 돈이 얼마야? 이 비싼 분필이야, 그지? 재산 축내면 큰일 난다. 좀 온전하게 있어라. 이 강가 상각은 회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좀 어려운 용어예요. 어,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 근데 이 A라는 기업이 분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분필을 생산하는 업체라. 근데 기업에서 이게 분필한 제품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기계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를 어, 2억을 주고 취득했다고 가정해보자. 기계를 취득하는데 비용이 2억 들어갔어. 근데 이 기계라는 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모가 생겨서 사용을 못하잖아, 그지? 내용문서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아까 건물,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내용문서가 있기 때문에 상각자산이라 그랬잖아. 시간이 흘러서 효용 가치가 감소하는 물건. 자, 이 기계의 내용문서가 한 20년 정도 된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자, 내용문서 20년짜리 기계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비용을 지출해서 취득을 했잖아요. 근데 어, 이 기업에서 비용을 2억을 지출했으면 이 2억이라는 비용을 어떻게 지불했다는, 어떻게 사용했다는 내역을 회계장부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 만약에 2억을 지불했는데 이 2억이라는 비용을 인건비로 1억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생산비로 한 5천만 원 투입했고 또 판매비로 한 5천만 원 투입했다. 그러면 2억 집행한 내역이 2억 사용한 내역이 인건비 1억, 생산비 5천만 원, 판매비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2억이 사용됐다고
그 대변하고 차변이 정리가 되면서 회계장부가 딱 정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은 지금 2억을 지불했단 말이야. 그지? 기계를 치닫기 위해서 비용은 2억이 나갔죠? 근데 2억 대신에 기계가 기업을 한 개 들어왔지? 이 기계를 기업의 회계장부에 처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업의 회계장부에는 2억짜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2억이라는 비용을 지출했다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억짜리 고정자산이 내용수가 20년이니까 이걸 나누어 봐라. 2억을 20년으로. 그럼 이 기계는 1년에 1,000만 원씩 계속 가치가 소모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1,000만 원씩 가치가 소모돼서 20년 지나면 기계 사용하지 못하고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지? 내용수가 20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착안해가지고 기업의 회계 장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 이 기계의 내용문수와 기업의 회계 연도를 일치시켜 가지고 이 기계에서 생기는 가치 감소분을 회계 연도에 계속 배분해 가면서 회계 장부를 정리해 가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이제 감가상각이라는데요. 지금 내용수가 20년이잖아. 그럼 내용수 20년하고 기업의 회계 연도도 20년을 일치시켜 가지고 자, 장부에 지금 2억짜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2억 지출했다고 기록을 했죠. 근데 2억짜리 고정자산이 1년에 얼마씩 가치가 소모돼? 1,000만씩 가치가 소모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치 소모를 회계연도에 배분을 한단 말이야. 1차 연도에 1,000만원 가치가 소모됐어. 그래서 이걸 제거해. 그럼 장부에 남아있는 가치가 1억 9천 딱 남아요. 그리고 2차 연도 가서 또 1,000만원 가치 소모되죠. 또 제거해. 그럼 1억 8천 남겠지. 그다음에 또 3차 연도 가서 또 가치가 1,000만원 소모되고 제거하면 1억 7천 남게 돼. 이렇게 해서 이 장부에 기록된 자산 가치를 계속 감소시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연도에 20년째 가서 1,000만원 가치가 소모되다고 딱 제거해버리면 0하고 딱 떨어졌죠. 장부가 깔끔히 정리한 거야. 즉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기계라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비용을 2억 지출했는데 이 2억이라는 비용을 1년에 1,000만원씩 20년간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나오면서 회계장부가 딱 정리가 된 거죠. 그래? 이렇게 감가상각은 기업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계 연도에 배분해서 회계 장부를 일치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회계 장부를 일치시키는 거. 이게 이제 1차적인 목적이다. 이 비용을 회계 연도에 배분해 가지고 회계 장부를 일치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데 또 다른 목적이 한 개가 더 있어. 자, 기계는 20년 지나면 내용수가 종료돼서 갖다 버려야 되겠죠. 사용을 못 하고. 그럼 이제 또 제품을 생산하려면 새로운 기계를 2억 주고 취득해야 되겠다. 그지? 근데 이 내용수 종료될 때마다 비용을 계속 지불해 가지고 그 자산을 취득하면 기업이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존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기계에서 생기는 가치 감소분만큼을 이 감가분만큼을 자본으로 회수해서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기계가 지금 분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생산한 분필이 1년에 한 1,000만 개 정도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이 분필 한 개에 미리 이런 식 원가에 산입을 해두는 거야. 그러면 1,000만 개 분필 생산해서 1,000만 개 판매하면 1,000만 원이 회수되는 셈이죠. 이렇게 해서 이 가치 감소만큼을 자본으로 회수해서 적립해 갑니다. 그럼 1년에 1,000만씩 20년간 적립하면 2억이 다 적립됐죠. 그때 이제 내용수 종된 기계는 갖다 버리고 적립된 돈으로 새로운 기계를 대체 취득하겠지. 그래야 이제 기업이 존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룬 기업 회계상의 용어인데 첫째 목적이 지출한 비용을 회계연도에 배분해서 회계 장부를 일치시키고 두 번째는 이 고정자산에서 생기는 감가분만큼을 자본으로 회수해서 적립할 목적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룬 회계상의 용어를 감가상각이라 한다고 합니다. 어렵죠? 대충 이제 감가상각이 이런 거다 느끼기 맞지? 느낌도 없어요. 그럼 내년에 가서 느낌 오든지 느낌 없어야지. 그럼 이제 감가상각이 이런 거다 이제 의미를 알았으면 두개 한번 비교해봐. 지금 감가수정은 이 감정평가의 원가법에서 나온 용어죠, 그지? 이 원가법에서 제조업계에서 감가액을 공개하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감가상각은 기업 회계나 세무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야. 그러니까 사용처가 일단 틀린 거지. 이건 감정평가에서 쓰는 용어, 이거는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제조업계에서 감가액을 공개하는 건데 왜 제조업계에서 감가액을 공개했을까요? 이유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건, 이 현존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게 감가수정의 목적이죠. 가격 산정이 목적입니다. 근데 감가상각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뭐야? 지출한 비용을 회계연도에 배분해서 회계 장부를 일시킨다. 이게 1차적인 목적. 또 한 개 목적은 이 자산에서 생기는 가치 감소만큼 감가만큼을 자본으로 회수해서 적립할 목적.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상의 용어죠. 그지? 비용을 배분해서 회계 장부를 일시키고
감가원가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할 목적이야. 그래서 이제 사전에 보면 감가상각이란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자본 회수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하는 것 이걸 감가상각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 궁극적인 목적이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 바로 감가상각이죠. 또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요. 어디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느냐?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근데 기업 회계의 감가상각은 이 이익이라는 비용을 회계연도에 배분해서 회계 장부를 일시키는데 이 이익이라는 비용이 뭐고? 기계를 취득한 취득 비용이죠. 취득 비용, 그지? 비용이나 뭐 원가 같아 보니까 취득 비용, 취득 원가를 가지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년평가의 감가 수정은 자 봐라 지금 이 건문에서도 1년에 감가가 1,000만 원 발생한다고 보고 있죠. 근데 이 감가액 1,000만 원을 계산할 때 항상 감년평가 이 감가 수정에서는 경제적 내용수를 가지고 감가를 구해야 되는 거야.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경제적 내용수에 중점을 두고 감가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좀 이따가 이제 감가 수정 방법 중에 정액법을 보면 알 거야. 감가 총액을 경제적 내용수로 나눠서 매년 감가를 구해야 되거든요. 물리적이나 법적 내용수가 아니고 경제적 내용수를 가지고 감가액을 산정해. 기업 회계의 감가상각은 자, 이 감가액을 1,000만 원 계산할 때 2억을 20년으로 나누는데 요 20년이 뭐냐? 요 20년은 이 기계 자체의 법에 정해진 법적 내용수야. 법적 내용수.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법정 내연수를 가지고 감가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경제적 내연수가 아니고. 만약에 이 기계의 법에 정해진 법정 내연수가 20년인데 기계가 17년이 지나니까 기를 쳐도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20년 중 유용성이 17년까지 지속됐다는 뜻이고 이 유용성이 지속된 17년이 경제적 내연수가 되는 거야. 근데 17년으로 나눠 가지고 감가액을 산정한 게 아니잖아요. 20년으로 나눴죠. 2억을. 그지? 그러니까 이 20년은 기계 자체의 법에 정해진 법정 내용수입니다. 항상 감가상각은 법정 내용수를 가지고 감가를 산정하죠. 그리고 감가 수준에서는 이 감정평가사가 산출하는 감가액과 실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액이 일치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감정평가액이 올바르게 산정돼 나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건물에서 직접 감가가 얼마 생긴지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아주 세밀하게 감가를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가액이 실제 감가와 일치하니까. 그래서 이 감가 수정은 관찰 감가법이 인정됩니다.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아주 세밀하게 감가를 구해내죠. 그래서 관찰 감가법으로 감가액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사가 산출한 감가액이 실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액과 일치를 해서 올바른 감정평가가 가능해지고 평가액도 올바르게 산출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기업 회계에서는 관찰가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인정할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감가액도 실제 감가와 불일치하는 단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자, 기업에서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2억 지출했잖아요. 그죠? 2억이라는 비용이 나갔으면 반드시 이 내용수 20년간 2억을 회수해서 적립해야 돼요. 그래 장부를 일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2억을 그냥 내용수만 나눠서 매년 1,000만씩 감가가 된다고 보고 이 1,000만씩 20년간 2억만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 이 기계에서 감가가 얼마 생긴지 알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간장값도 인정되지 않고 기계에서 매년 1,000만씩 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1차년도부터 20년까지 똑같이 1,000만씩 이렇게 감가가 생긴다고 보고 있죠. 근데 기계가 처음부터 20년까지 똑같이 1,000만씩 감가가 생기냐? 아니잖아요. 실제 감가는 초기에는 감가가 거의 없어. 모든 물건은 기름을 안 쳐도 잘 돌아가.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가는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 지금.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책을 봐도 뭐 눈도 침침하고 이제 안 보이잖아. 옛날에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었지. 그렇잖아, 그지? 계속 이제 실제 감가는 후기로 할수록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간장가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액이 여기서 산출한 이 감가액이 실제 감가하고 불일치하는 단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감가수정하고 감가상각의 차이가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 주로 내오는 포인트는 몇 가지 딱 포인트를 묻고 있는데요. 일단은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 이게 가격 산정이 목적인지 비용을 배분해서 장부를 일시키고 감가만큼 자본을 회수할 목적인지 이런 건 당연히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지. 답은 보통 요 세 가지 포인트에서 답을 요구합니다. 제일 많은 답을 요구하는 게 제조도 원가를 기초로 하는지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는지 또 경제적 내용수에 중점을 두는지 법적 내용수를 가지고 감가를 산정하는지
관찰값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 요 세 가지 차이점으로 답을 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요세 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두 가지 비교하는 내용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고, 자 이제 원가법으로 적산가격을 구하려면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제조원가가 산정됐으면 이제는 강가 누계, 이 건물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강가 총액을 계산해 가지고 이 제조원가에서 강가 누계를 공제를 해야만 가격이 산정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근데 이 강가 누계라는 게 뭐죠? 10년 동안 발생한 총 강가액이잖아, 그지? 그죠? 10년치 강가액이 누계가 아닙니까? 그럼 누계액이 계산되려면 10년 동안의 강가액이 계산되려면 먼저 계산해야 될 게 뭐고, 매년 강가액이 계산이 나야지. 1년의 강가가 얼마가 생기는가? 요 매년 강가액을 계산해야만 요 매년 강가액에 경관수로 곱해버리면 누계액이 1억하고 계산돼 나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강가액을 계산하는 과정, 이 매년 강가액이 얼마가 발생하느냐, 강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강가 수정 방법이라는데요.